사실 이게 오늘 이게 통일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는 게 제가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통일의 콘텐츠만을 만들어 온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 그 제의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다양한 시각에서 통일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아마도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기회에 저도 동참해 봤습니다. 제 주제는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통일 멘탈인데요. 보통 우리가 멘탈을 표현하는 것을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이분들이 각각의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내리는 멘탈의 정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 1492 콜럼버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콜럼버스는 위대한 신세계를 개척한 선구자다. 그리고 그의 반대 서 있던 수많은 원주민들은 미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부 영화를 즐겨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말 잘 듣고 착한 어린 아들과 어린 딸, 그리고 너무도 잘생기고 터프하면서 도덕과 예절이 몸에 배인 백인 남성, 그리고 그 집에 어느 날 밤에 불을 지르면서 인디언들이 나타납니다. 그 집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과 가정을 송두리째 불태우고 농작물을 태우고 심지어는 백인 주인의 목을 나무에 매달아놓고 사라집니다. 제가 서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왜 이렇게 잔악한 인간들이 저 땅에 있었을까? 내가 저기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사회라는 곳에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잘못된 시각 혹은 승자의 시각, 그리고 지배자의 시각에서 굳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멘탈은 이제 객관적인 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험이 하나의 경험일 때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뉴스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미디어의 영화, 라디오의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 객관적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들을 좀 키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통일 대박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되게 핫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문화, 스포츠, 그리고 경제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 이게 합쳐지면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걸 통일 콘서트를 기획을 통일부와 같이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딱 한 가지 이슈는 그거였습니다. 경제만 하는데 실제 대학생들, 청년들을 통일 주제에 끌어당길 수는 없을까? 그래서 통일 주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썼던 것들이 지금 그때도 핫했던 현아 씨가 있어도 포미닛이다. 지금 포미닛 해체가 됐지만요. 그럼 탑 가수들이 오고, 그리고 통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아닌 통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20대와 통일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청년 세력들이 통일을 만나긴 해보자. 이런 기획들을 좀 했었고요. 자, 오늘 주제인데요. 그 장마당, 대중교통, 북한 투자, 길과 길, 그리고 미디어 플러스 스토리텔링, 통일 멘탈, 이걸 주제로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장마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장마당엔 고양이 뿔 빼고 다 있다. 결국 없는 게 없다겠죠.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 시장 경제를 경험한 신세대, 그들을 바로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MZ 세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 불축적한 신흥부자들, 이런 관점에서 장마당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뉴스나 혹은 기타 언론에서 장마당을 다루는 그 면면들 좀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봤더니 북한 내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장마당 의료가 성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다. 장마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그 중국산 정토피 의주량 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다. 이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 학술지에 나왔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장마당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면목은 뭐냐면, 북한 의료는 이미 붕괴되어 있다. 북한은 약을 사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걸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만 보게 되면
장마당을 통해서 읽는 코드가 어떻게 보입니까? 북한 의료가 망가진 거야 라는 코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장마당에 대한 다변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보고 정보를 접할 때 장마당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또 재밌는 기사죠. 장마당 경제로 주민들이 자생해서 북한은 눈을 감아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폐쇄가 된 거예요. 장마당이 휘청거리고 주민들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분노가 터져 나왔죠. 그래서 북한 통치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 들어온 게 이렇게 주민들이 흔들릴 때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바로 사이버 범죄였다. 2022년 8월 10일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사만을 봤다고 하게 되면 사이버 범죄, 그러니까 장마당에 대해서 듣다없이 사이버 범죄 넘어가는 거죠. 결국 북한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이버 범죄가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장마당으로 분노에 차인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그 방편이 외화벌이 수단이 이거였다라는 결론으로 너무 간단히 끝나버리거든요. 그 안에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그다음 이거 볼까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장마당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서 올랐던 북한 여성들. 실제 북한에서는 남성들을 세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씬 남존여비적인 어떤 권위적인 시스템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이 힘을 벌게 되겠죠. 장마당을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실제 가족 경제를 책임지다 보는 자리에 오르다 보니 발언력이 세진 거예요.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 집에 생활물품을 사고 남편을 돌볼 수 있는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핵심은 뭐냐? 장마당이 폐쇄되고 장마당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에 일조를 했던 여성들의 그 위치가 넘어가면서 발언권이라든지 여성의 지위도 약화되고 있다. 이건 장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한국정치연구소 온라인 국제에서 여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나 그런 지위들이 어떻게 변동할까? 경제 흐름에 따라서. 장마당을 통해서 저희는 또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입대 전 장마당을 통해 돈맛을 깨닫고 한류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100만 북한군의 절대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사상 무장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다. 이 기사와 각계 평자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만에 저희가 집중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장마당 때문에 돈도 벌고 한류 드라마나 혹은 한류의 그 K-팝에 눈을 뜬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니까 북한군은 완전히 엉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부는 전체가 될 수 없고요, 일은 10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실제로 북한의 K-팝이나 한류 드라마들이 들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각성하고 있고 그들의 인식들이 바뀌고 있구나를 보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북한군의 사상 상태가 엉망일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장마당을 제가 보는 장마당이 있습니다. 북한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장마당이다. 왜? 경제가 바뀌죠. 계획경제가 무너진 후에 자립경제, 신흥부자를 만들 정도의 부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어떻게 됩니까? 실제 부자가 생긴다는 건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 장마당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풀 것인가, 북한 사회 고민이 들어오겠죠. 문화, 장마당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많이 올라선 것이 바로 핸드폰이에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핸드폰을 쓰는데 실제적인 기여가 장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물품을 전화로 주문하거나 갖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전화는 사실은 장마당 상인들의 생존 수단인 동시에 불을 쌓는 하나의 가장 유용한 도구였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등장했지만 그 새로운 세대, 변화의 주체가 되는 바로 장마당 세대를 탄생시킨,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북한의 기운을 만들어낸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쇄작용 여기 나오죠. 장마당 통해서 휴대전화를 하니까 주문과 배달이 나오고 시장경제, 수익, 신흥부자 경제, 이게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받아야 돼?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이 모든 것들이 문화와 새로운 세대와 합쳐지면서
북한을 변화로 이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보는 장마당의 의미는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많이 경험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펴보시면 실제로 장마당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유추하시고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걸 팩트냐 아니냐로 하나로 보지 마시고 그 하나가 팩트라도 그게 하나 1이다. 100의 전체를 쌓아가면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의 통일 멘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 투자입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사와 외신을 보도하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국가가 어떤 채무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인 것들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다 진실이냐? 역시 여기서 1과 100은 나온다는 거죠. 자, 북한 투자. 핸드폰 유통이 2008년 이후에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고려링크가 등장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사용 인구도 늘어나고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내는 북한의 그 기술도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월 12일 날 경향뉴스인데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쓰고 있었냐? 자, 2021년 기준입니다. 북한 인구의 94% 거주하는 지역에서 15개 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 도로 여기 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평양과 나스 등 대도시의 경우는 가입률이 70%를 넘었다. 아마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80, 90이 넘을 것 같습니다. 평양의 20에서 50대가 60%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상당히 빠르게 북한도 변해오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있었냐 대체? 북한에서의 이동통신 서비스 독점 사업권을 따낸 오라스콤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고려링크를 설립했고 북한에 휴대전화 열풍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와요. 오라스콤이 위기에 빠졌다. 어떤 위기냐 대체? 잘 나가는데 열풍 불었는데 왜 위기야? 북한이 계약을 불이행한다. 수익은 물론 투자했던 그 투자금조차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의 계속 보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뭐다? 바보나 하는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아주 명확히 끝이 보이는 도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집트 오라스콤의 투자 실패도 중국인 투자들이 더 이상 조선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게 자유아시아 방송 2017년 5월 18일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북한의 휴대전화 통신망을 구축했다시피 했던 이집트 통신기업 오라스콤이 9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북한 정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2017년 기사입니다. 오라스콤이 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사실상 포기했다. 북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외자 유치에, 그러니까 북한이 외국에 돈을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미래한국 기사 볼게요. 오라스콤처럼 대규모 투자를 한 뒤 수익은 물론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 기업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도 어떨까요?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안 돼. 해서는 안 되는 고향이야. 거기는 기회와 그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보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2014년 당시 오라스콤은 고려링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5억 4천 달러를 북에 요구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 통해서 영업했던 모든 이익들 내놔. 당연한 거죠. 기업이니까. 자, 이는 당시 1달러당 98.4원이었던 북한의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금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 당시 장마당 시장 환율이 1달러당 8,400원이야. 그러니까 640만 달러 콜.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인정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오라스콤은 즉각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때립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수익을 날리게 생겼다. 북한은 악의 나라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이며 신의가 없는 나라다라고 몰고 갑니다. 근데 실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오라스콤은 대북 투자의 불투명성, 위험성 증거를 계속 했는데요. 주성아 기자님의 견해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 출신이시고요. 지금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객관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자사 투자자들에게 대북 투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 이후에 수익이 난 거를 북한의 공식 환율로 계산해서 계속 공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뭡니까? 판매도 공식 환율로 했어야죠. 그런데 수익금 대부분은 공식 환율이 아닌 장마당 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역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해야 맞는 거잖아요. 팔 때는 장마당 환율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앞뒤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오라스콤이 북한 통신 사업에 투자한 총 금액은 1억 5천만 달러. 그런데 오라스콤은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데요. 북한이라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사회주의의 국가에서 어느 기업이 가서 거기에 수입의 3, 4배를 얻는다는 거, 그건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계약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모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오라스콤을 든다는 것은 이게 가장 즉각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만든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보도는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일이 있다. 그 일이 100이 될 수는 없다. 하나가 전체는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건 결국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제가 MZ세대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살 날이 많으니까 북한을 겪고 어떻게든 소통해야 될 날들이 저보다 많으니까요. 자, 북한 투자의 의미, 일각에서는 로또라고 부르고요, 일각에서는 지뢰라고 부릅니다. 쏠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또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가가면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땅일 거고요. 지뢰라기보다는 그 위험성을 알고 다가가면 조금은 더 기회가 더 많은 땅일 겁니다. 자, 일단 값싼 노동력과 교육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는 북한도 이제 노동력들의 가격이 한국보다는 싸지만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겠죠. 다만 한 가지 교육 시스템은 확실합니다. 계획경제처럼 모두가 무상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어떤 특정 기술을 이식시킬 경우에 그것을 이해하고 바로 적용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늘 얘기하는 거죠. 관광요소 너무 깨끗하니까 환경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에 관광대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 분명히 있겠죠. 세 번째, 내부 소비시장. 어쨌든 북한 인민이 2,500만 아닙니까? 그들의 소비재를 생각해 본다면 시장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근의 땅들, 동유럽까지 펼쳐지는 그런 땅들, 러시아, 연해주 다 합쳐보면 유통망 장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상황은, 남한의 상황은 대북 제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패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없는 나라일 수도 있다. 결국 이걸 대북 제재를 푼다 안 푼다, 핵이다 선제다 이걸로 보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과하고 행동할 때 안전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골몰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강철비를 혹시 원이나 투든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영화 강철비. 4분, 5분 정도, 6분 정도, 7분. 예. 강철비의 원은 뭘 그랬습니까? 북한의 대통령이 위원장이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때 북한과 남한이 힘을 합치면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근데 강철비 2 정상회담 어떻습니까? 남한이 통일 과정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냉철한 결론을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재미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포자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은, 통일 멘탈은, 제가 보는 멘탈은 지정학적 위치, 패권주의 국가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위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 실제 뚫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가 말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나 그들의 목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원이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중교통. 자, 북한의 일반 시민은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서 택시를 타지 못하고 외국인이나 당간부 특권층만 택시를 탄다. 북한의 어떤 그 교통 상황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실제 북한 대중교통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어떠냐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텅텅 빈 아주 넓은 도로, 그리고 제복을 입은 여성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 세 번째는 리어커, 자전거, 오토바이. 지금은 좀 바뀌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북한의 대중교통을 보면 러시아어에는 교통체증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들이나 대사분들 진술하시는 거 보면 약속 시간을 미리 잡으면, 미리 가지 않으면, 물론 대도심의 경우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요, 막혀서 못 간다, 약속이 늦는다. 외제차 등 다양한 차량이 정말 북한의 거리를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우리처럼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가 북한에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북한도 변했다는 거죠. 우리만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주체상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더라도 그들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그들 나름의 발전을 해간다는 거죠. 천지 차이로 볼 게 아니라 그들이 변하는 속도와 우리가 변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제가 이제 사실 저작권 때문에 제 자료에는 사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넣었다가 다 뺐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가지시면 수업 끝나신 다음에 강의 틈에 북한 지하철을 한번 쳐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명이 아주 화사하고요. 두 번째, 거대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나라처럼 스크린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완벽한 냉난방을 자랑합니다. 자, 이거는 북한이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을 포장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하철이라는 것을 그 문화의 시스템, 문명의 시스템에다가 단순히 타고 내리는 뉴욕 지하철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지하철처럼 문화도 있고 그리고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거 가지고 또 북한은 교통이 다 좋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일인데 일과 일을 계속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표준치를 여러분 각자 가져보시자는 거죠. 네. 자, 북한 대중교통의 의미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모든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 우리만 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편견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북한에 차량도 적을 거고, 그러니까 배기가스도 없을 거야. 아직도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겠지. 그런 편견은 버려야 새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된 문제는 작용한다. 우리도 차량 정체 발생하고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속도는 다르지만 좀 더딜 수 있겠지만 똑같은 공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다양한 변수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권위가 있다고 해서, C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A, B, C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학점 편향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A의 이야기도 듣고 B의 이야기도 듣고 C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D인 내가 그 사이에서 결론을 내려보는 생각들, 저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선행돼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길과 길, 남한의 길, 북한의 길, 과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길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빌려왔는데요.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존심만 남은 몰약한 양반, 역사의식은 부족한 출세한 부자. 다만 이 정의가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어쨌든 저는 단점은 장점이 보이거든요. 북에는 자존심은 남아있구나, 남은 부자가 맞구나, 우리가 OECD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과 함께 혹시 우리가 가진 약점은 없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북한은 보통 체제 유지의 불안 극복을 위해서 남을 타격하거나 남한을 카드에 올립니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지 않을 때. 근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정말 얼음땡 놀이를 합니다. 어쨌든 남북 화해, 남북 경합, 이걸 경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단절하고 단색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유불리에 따른 정권의 얼음땡 놀이에 좀 놀아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려면 역시 내 멘탈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드리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아마 수긍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저 역시 일이다. 오늘 일을 접했으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길과 길의 의미는, 제가 내린 결론은 뿌리는 같아요, 우리가. 근데 삶의 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물이었지만 하나는 하이볼에 섞이는 동그란 얼음틀에 갇혀 있었고 하나는 사각형 얼음통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녹으면 같아지겠지만 녹기 전까지 그들의 모양은 전혀 다르겠죠. 북이 남을 이해하려면, 남이 북을 이해하려면 다르다는 전제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뿌리가 같으니까 같다고 시작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르다에서 시작해서 같은 걸 찾아가는 게 저는 우리가 사는 통일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죠. 대립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등 비용, 결국엔 다 비용이죠. 갈등이 생기면 군비 경쟁해야 되고, 군비 경쟁을 해야 되면 해외 여론전도 해야 되고, 다 돈입니다. 이게 국민 세금 높아지고 경제적 불안정도 잠재적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대립을 소통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겠죠. 세 번째, 좀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겠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려면 많은 정보를 살펴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봐라. 하지만 한 가지 더 하자는 것은, 상대는 어떤 시각일까? 상대는 왜 저런 시각을 가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는 통일이 싫어. 통일을 왜 해? 라고 한다면,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왜 통일을 싫어할까? 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경청하고 내 근거를 대야 되는 거죠. 무시하고 폄하하기보다는 듣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개인과 개인의 통일이 되는 동시에 남과 북의 통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